군설 이주석입니다. 먼저 지난번 방송 12.12 당시 해병대 한남동 공관경비대와 관련한 방송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단순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는데, 저는 통상 저녁 6시 이전에는 녹화를 끝내고 이걸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과정이 최소 2시간에서 길면 3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영상이 공개되는 건데, 그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번 반복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일부 공개로 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수를 발견한 게 그 다음날 새벽, 이때 완전 공개로 변경을 했더니만 영상을 기다리던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주요 총격전을 위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12.12 당시 총격전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공관, 그리고 정문위병소, 또 해병대 막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총격전이 벌어진 육군참모총장 공관 안에서의 일은 사연의 제보자께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또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그동안 방송이나 월간지 등에서 자세히 소개한 관계로 저는 굳이 이 장면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방송과 오늘 방송은 당시 해병대 한남동 공관경비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단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12.12 당시 정문위병소를 지키던 해병대 헌병 출신을 포함한 두 분께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에서는 없었던 해병대 헌병들의 얘기도 좀 추가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간 언론에서 소개한 내용과 이분들의 제보 내용 간에는 사실 일부 장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보자께서는 언론에서 기존에 소개하지 않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보해 주셨고, 또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까지 제보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제보 내용을 같이 절하시키고 이미 언론에서 소개한 내용을 재탕한다면 여러분의 제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제보 내용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보자께서 말씀하지 않은,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존의 내용을 참고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난번 방송과 같이 당시 한남동 공관촌의 약도를 배경화면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9년 12월 12일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의 총격전 이후 정승화 총장을 납치한 보안사 허삼수 대령 등의 일행은 그림의 2번 지점에서 해병대원 2명에게 저지를 당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공관 주변의 담장 안에서 근무하다가 총소리를 듣고 평소 훈련했던 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 요령에 따라 2번 지점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도로를 차단한 해병대원 2명에 의해 총장을 납치한 세력들이 정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명의 해병대원은 실탄이 없었고 2대의 차량 중 앞에 있던 집차에서 총구 4개가 이 해병들을 위협했는 바, 해병들은 바리케이드를 치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을 위협한 집차와 총장을 태운 승용차는 2번 지점을 통과했다. 이 시간이 79년 12월 12일 19시 27분.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는 이유는 이 2번 지점이 오늘 방송에서의 기준점이고
또 이 시간이 오늘 소개하는 모든 내용의 기준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와 시간이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보자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오직 여기서 그 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 이전은 해병대가 기습을 당한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이후는 해병대가 육군을 역습한 시간, 이런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군부의 고위층에서 보면 이 시간 이전은 정승화 총장을 납치하고 성공한 과정, 그리고 이 시간 이후는 우리가 이겼으니 게임은 끝났다는 생각뿐, 즉 공관촌 안에서 해병대와 육군이 전투를 하든 말든 그들의 눈에 함께 쳐들어갔다가 공관촌 안에 갇힌 육군 60여 명은 그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다. 결국 영문도 모르고 총을 쏘고 맞아야 했던, 어쩌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인이 말 그대로 장기판에 쫄이 되어야만 했던 아주 서글픈 순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 시간이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였냐 하는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들 역시나 설이 분분하고 제보자의 말씀 또한 기존의 내용들과 최대 10분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19시 27분이라는 시간은 이 시간이 맞다, 그런 뜻이 아니고 KBS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언급한 시간으로서 일단 편의상 그 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이전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그 시간 이후의 상황 전개를 설명하자. 이러면 비록 몇 분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어도 사건의 순서만큼은 뒤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면 지난번 방송을 못 보신 분들, 또 이미 보신 분들 모두 사건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기준 시간인 19시 27분 이전의 총격 상황은 육군 총장 공관에서 발생한 신군부와 공관의 육군 병력 간에 발생한 총격전을 제외하면 해병대와 육군 간의 총격전은 해병대 경비대 막사 쪽에서 발생한 게 최초, 그리고 19시 27분으로부터 한참 지난 시간 해병대 경비대 병력의 정문 위병소 탈환 작전 간에 발생한 총격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병대 막사를 습격하면서 발생한 총격전은 이건 솔직히 쌍방간의 총격전이라기보다는 막사를 기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육군 헌병 측의 일방적인 총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육군 헌병 쪽의 인원수,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보자께서는 다찌차에 탄 병력들이 해병대 막사를 기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찌차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간 TV나 월간지 등에서 이 다찌차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께서는 분명히 다찌차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해병대 막사를 기습한 병력은 1과 4분의 1톤 다찌차에 탈 수 있는 선탑자 포함 많아야 10명을 조금 넘는 인원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다찌차의 인원들은 해병대 막사 주변에 대한 포위만 담당했고 실제 막사 안으로 난입한 병력은 별도의 찝차 2대를 타고 온 병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인원수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몇 개 있는데, 첫째, 최초 마이크로버스 2대에 분승한 육군 헌병 61명 중 한 대에 탔던 인원은 정문 위병소의 해병대 헌병들에게 태연하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갑자기 총을 겨누면서 위병소를 제압했는데, 제압한 이후에도 위병소 앞에는 마이크로버스 한 대가 계속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 25명 미만. 둘째,
또 다른 마이크로버스 한 대가 총장 공관에서 허삼수 등이 총장을 납치해서 2번 지점을 빠져나갔으나 미처 철수하지 못하고 뒤늦게 빠져나가다가 역시나 2번 지점에서 해병대 경비대 병력들한테 잡혔는데 이때는 이미 해병대원들이 실탄을 분배받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때 버스를 제압하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책임자급을 잡아오라는 선임하사의 명령에 따라 버스 안에 직접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계급의 인원을 끌고 내려왔다는 분의 제보에 따르면 그 버스 안에도 역시나 20명은 넘는 인원들이 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마이크로버스 2대에는 61명이 아닌 50명 가까운 인원이 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61명 중에서 나머지 10여 명은 다치차를 타고 해병대 막사를 기습했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해병대 막사를 배경화면으로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2.12 당시의 그림입니다. 12.12 이후에는 내부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기 때문에 그림만 놓고 보면 도저히 같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육군 헌병 10여 명은 과연 언제 해병대 막사 근처에 도달했을까요? 당연히 정문 유병소가 제압당한 이유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육군 총장 공관으로 올라간 마이크로버스 다음에 다치차가 들어왔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총장 공관에서 총성이 울리고 막사 안에서 해병대 병력들이 반응을 보이자 바로 습격을 했다고 봅니다. 즉 총장 공관에서의 체포가 순조로웠다면 이들은 해병대 막사를 공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근무자를 제외한 인원이 50명이나 되는 막사에 10여 명을 진압조로 투입했다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즉 이들은 해병대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공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총장 공관에서의 총성과 거의 동시에 급히 탄약을 분배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자 총기를 난사하며 바로 들이닥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야만 50명 중에서 단 3명만이 포로로 잡혔다는 말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병들의 순발력을 칭찬하기에 앞서서 육군 헌병 10여 명이 전혀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육군 헌병이 총격을 가하면서 막사에 난입한 시간은 기준시간인 19시 27분과 거의 동시 또는 조금 늦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병력들이 해병대 막사를 찾지 못하고 1번 위치에서 제법 헤맸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해병대 막사 근처에 도착한 시간은 기준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육군 헌병들은 그림의 연못 방향에서 경비대장실 쪽으로 난입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A나 B 방향으로부터 들어왔다면 해병대 병력은 꼼짝없이 잡혔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못 방향의 입구는 경비대장실이 그쪽에 있는 관계로 대원들은 잘 출입하지 않고 또 그쪽으로는 복도가 길어서 난입하는 육군 헌병들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인데 반해 대무실의 해병들은 휴게실이나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었다고 합니다. 육군 쪽에서는 결국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잠시 헤맸고 또 퇴로 역시나 막아놓지 않고 공격을 했다는 뜻인데 이런 걸 보면 해병대 병력을 제압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조금은 엉성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병대원들의 순발력 있는 탈출과 관련해서 12.12 이후에 경비대에서 근무하신 또 다른 분의 제보에 의하면 정문 위병소 안에서 포박당한 상태로 구타를 당하던 해병대 헌병이 책상 밑에 은밀하게 설치된 비상벨을 눌렀고 이에 따라 경비대 상황실에서는 인터폰으로 위병소를 연결했는데
해병대 헌병들을 제압하고 있던 육군 헌병들이 그 벨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바람에 거기서 구타당하고 있는 헌병들의 소리를 경비대 상황실에서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다. 총성이 울리고 비상벨, 그리고 시끄럽게 누군가 맞는 소리, 이로써 비상 상황임을 직감한 경비대 선임하사가 육군 헌병들의 공격 이전에 탈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날 17시까지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를 섰다는 헌병 출신 해병대 예비역의 제보에 따르면 거기에는 비상벨 자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하건대 몰래 설치했다는 비상벨은 12.12 당일 당했던 경험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미리 알았다면 사전에 충분한 탄약 분배가 이루어졌을 텐데 급하게 손에 잡히는 대로 탄창을 몇 개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나중에 1번 지점에 임시 지휘소를 차리고 탄약을 분배할 때 실탄을 서너 발밖에 받지 못한 대원도 있었다는 그런 탄약 부족 현상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해병대 쪽에서는 거의 수십 초 전에야 육군 헌병들을 확인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병대 경비대는 왜 계엄 상황임에도 실탄을 분배하지 않았을까요? 이 얘기는 해병대한테는 상당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개하겠습니다. 12.6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비대 병력들은 평소 공포탄 몇 발만 가지고 근무를 서던 방식에서 전원이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를 서기 시작했는데 12.12 이후 아주 대단한 끝발을 가진 대원이 경비대로 전출을 왔다는 겁니다. 경비대는 결코 2등병은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해병대 부대가 마찬가지이듯이 보병들은 무조건 야전부대에서 적어도 1병까지는 근무해야만 남들이 좀 괜찮다는 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장군의 아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공관경비대에는 2등병이 없다. 가장 일찍 와봤자 최소한 1병 말호봉 정도. 아무튼 이 강력한 백을 가진 막내가 외곽 근무를 나갔다가 복귀했는데 실탄 8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엄청난 구타, 그리고 선임들은 그 일병의 군복 상의 카라 부분에 숨겨진 실탄을 찾아냈는데 자초지종은 이걸로 누구 또 경비대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 8명을 죽이기 위해 감췄다. 이런 대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실탄 지급이 금지됐고 그 대원은 다른 부대로 전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대원의 백이라는 게 실은 보안사 쪽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보안사에서 해병대 경비대 병력의 실탄 지급을 막기 위해 일부러 그 대원을 경비대로 전출 보내서 일종의 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건 지나친 억측이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병대한테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임에도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19시 27분 또는 그 직후에 해병대에 막사를 급습한 육군 헌병들, 그리고 고작 수십 발의 실탄과 개인 화기만 가지고 탈출한 해병대원들, 과연 바로 임시 지휘소로 집결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제법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육군 총장 공관에서의 엄청난 총격전 소리를 들은 해병대원들, 대부분의 대원들 역시나 당시 해군 제2차장, 즉 해병대 사령관인 김정호 장군께서 느꼈다는 김신조와 같은 적 특수부대가 침입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해병대 막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인들에게 점거되고 몇 명의 해병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이들의 실체를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아마도 해병대 경비대장인 당시 황인주 소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당시 공관촌 안에는 있었습니다만 경비대 막사나 아니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중에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순찰 중에 상황을 인지했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분이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 정확히 저한테 제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해병대에게는 별로 유쾌한 얘기가 아니고 또 괜한 시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총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경비대장은 대원들이 대부분 탈출한 경비대 막사로 들어갔다가 육군 헌병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제법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배경 화면을 원래의 공관촌 전체가 나오는 그림으로 바꾸겠습니다. 2번 지점에서 납치된 정승화 총장과 허삼수 등의 차량 2대를 실탄 없는 총으로 막아섰다가 죽을 뻔한 모 해병대원은 원래 자기 근무지였던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이 대원은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호출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관께서 밖으로 나오셨겠죠. 공관 경비병은 장관실 소속이 아니니까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공관 경비병이 공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평소에 오직 빠따 맞으러 들어가는 일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유쾌하지 못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성질이 나고 제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는 육군, 해병대, 공군 이렇게 각 군에서 소령이 한 명씩 교대로 근무를 했고, 또 그 밑에 육군 헌병 대위 2명이 있어서 야간에는 육군 대위 1명과 해병대원 1명이 공관 주변에서 근무를 섰고, 공관 유병소에도 해병대원 1명이 근무를 서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 공관에 근무하는 해병대 모 소령, 그러고 보면 공관촌 안에는 해병대 소령이 2명인 거죠. 경비대장 그리고 장관실에 근무하는 해병대 소령. 근데 이분이 또 그렇게 대원들을 수시로 불러서 빠따를 쳤다는 겁니다. 제가 영관장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대위 3호봉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생활 10수년씩 한 영관장교가 대원들을, 그것도 정식 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대원들을 불러서 장관 공관의 여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수시로 빠따를 쳤다는 것은 솔직히 같은 장교로서 부끄럽습니다. 그 양반이 육군 병장들도 팼겠습니까? 같은 해병대면 더 잘 챙겨줘야지. 저는 왜 그렇게 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총장 공관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리고 나서 장관 공관 앞마당으로 복귀했더니만 장관께서 부인과 당시 고3 학생이었던 아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 너 이쪽 지리 잘 알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를 안내해라,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중요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길 안내를 해병대 병장이 하는 겁니까? 야간에 거기에 있던 경호장교 대위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만 제보자께서 하시는 말씀, 그 새끼들 튀는 데는 도사예요. 육군 총장 관사에 있던 경비소대 새끼들도 총소리 나니까 밖으로 튀려다가 외곽 조수해서 죄다 우리 해병대한테 잡혔잖아요. 육군 대위 그 새끼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해병대 병장은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도
병장 신분으로서 국방부 장관과 그 가족의 도피로를 안내하게 됩니다. 물론 공관 위병 근무자였던 후임 해병도 동행하게 됩니다. 이때 제보자께서 아래쪽 1번 지점 등을 보니까 해병대 경비대 병력들이 공관촌 안에 전부 깔린 걸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임시 지휘소가 구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장관 일행은 아래쪽 2번 지점을 거부하고 그림에서 보이는 단국대 방향으로 도피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공관 주변을 감싸고 있는 2개의 펜스를 넘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관 부인께서 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제보자께서는 뭐해 이놈아 받아야지 라는 꾸지람을 들었는데, 이건 역시나 아마도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림에서는 그 도피로를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위성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번 지점, 그리고 그 바로 위 국방부 장관을 올라가는 삼거리, 여기가 2번 지점. 장관은 이쪽 방향으로 해서 능선의 정상부 그쪽에 육초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길 통해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보이는 이쪽 12.12 당시에 단국대로 넘어가게 됐는데, 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반바퀴를 삥 돌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길이 없는 이쪽 수풀로 해서 해병대가 지키고 있던 능선의 외곽 초소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곽 초소 역시나 이중 철조망, 하지만 안쪽 철조망에는 문이 있어서 2m가량 떨어진 바깥 철조망만 넘으면 되는 상황. 이 내외부 철조망 사이에 약 2m 공간이 바로 순찰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안쪽 철조망은 문을 열고 통과, 하지만 바깥쪽 철조망을 넘으면서 사모님께서는 또 한 번 떨어졌고, 역시나 여기서도 이 해병대 병장은 장관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단국대 방향으로 장관과 그 가족들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필승! 이러면 끝이죠. 근데 장관께서 철조망 밑에 개구멍을 끼어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원래의 그림으로 돌아와서 제보자는 장관이 사라진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지점에 합류했더니만 그때 비로소 선임하사가 각 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보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장관의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의 전개 과정은 직접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1번 지점에 합류했을 당시의 상황은 총장 공관을 습격했던 마이크로버스 한 대가 2번 지점에서 해병대 병력에 의해 완전 저지된 상태. 이때 해병대 병력이 휴대한 실탄은 막사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온 탄약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약이 여유로운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이분이 올라가니까 버스를 제압하고 있던 3명의 해병 중에서 2명이 이미 버스 안에 올라가서 많은 실탄을 빼앗은 상태, 그리고 밖에서 버스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명 이상의 인원이 타고 있었는데 선임하사의 지시는 제일 높은 놈을 잡아오라는 것. 하지만 계급장이 없는 항공잠바에 싸제 모자 또는 역시나 계급장이 없는 육군 작업모를 쓴 인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 따라서 버스에 올라간 제보자께서는 먼저 일장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난 이미 죽은 목숨, 너희들도 이제 다 죽은 목숨, 조금이라도 불성실하면 다 쏴 죽여버린다. 반항하다가 뒤지면 너희들만 손해. 총원 모자 벗어 개쉐기들아.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반말에 말끝마다 욕이 튀어나온다는 거. 그렇게 모자를 벗겨놨더니만 누가 가장 높은 계급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다들 늙은 얼굴인데 얼굴에는 계급이 묻어나더라. 즉 가장 악기가 없는 얼굴, 인자한 모습에 두발 상태가 가장 단정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아 보였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이 사람을 선임하사한테 인계하면서 처음에는 대령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스타였다고 합니다. 저는 총장 체포조의 최고 계급은 허삼수 우경륜 대령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후방 엄호조에 원스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 선임하사는 정문 위병소를 탈환하기 위해서 3명의 특공대를 선발했고 이들은 1번 지점부터 도로 옆으로 난 배수로를 포복으로 전진해서 위병소까지 다다르게 됐고 기습사격으로 위병소를 다시 탈환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문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탱크 2대, 장갑차 3대도 있었는데 이 전차나 장갑차에서는 위병소를 탈환하고 또 마이크로버스에 타고 있는 많은 병력들을 해병대 특공조가 정조준하고 있는 관계로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차나 장갑차 위에 올라간 해병들이 소리치기를 대가리 내밀었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얼른 탱크 안 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라는 엄포에 결국 전차와 장갑차마저도 한남체인 옆으로 대로변으로 후퇴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병대는 드디어 엄청난 양의 탄약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는 엄청난 탄약이 캔통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이 탄약을 노획함으로써 해병대는 탄약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병소에 묶여있던 해병대 헌병들의 포박을 풀어주는 순간 그 중에 한 명이 마침 도망가고 있는 육군소령을 향해서 사격을 가했고 여기서 육군소령이 즉사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맞았죠. 그 안에서. 이걸 보면 경비대 해병들이 아까 설명드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탄을 휴대하지 못한 데 반해서 정문의 해병대 헌병들은 실탄을 휴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17시까지 위병소에서 근무하고 교대했다는 예비역 헌병의 실탄 휴대와 관련한 제보 역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탄약을 확보한 해병대의 마지막 작전, 해병대 막사를 탈환하라. 경비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막사에 들어갔다가 감금되는 바람에 모든 지휘는 선임하사가 한 겁니다. 아무튼 막사 내부의 육군 헌병들은 막사를 포위한 해병들의 위세에 눌려 자신들이 잡고 있던 경비대장을 볼모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비대장 황소령을 앞세우고 육군대위 2명이 경비대장에게 총을 겨눈 상태.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때 경비대장이 해병대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 누구 있냐? 대원들은 포로로 붙잡힌 경비대장을 보고 무척이나 쪽팔렸다고 합니다. 그분들 표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까 제가 경비대장 관련 유쾌하지 않은 얘기,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 모두가 대답을 안하고 사격 자세만 유지하고 있던 상태. 하지만 당시 경비대장의 전령이었던 대원이 네, 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해병대의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었고 급기야 해병 2명이 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경비대장에게 총을 겨누고 있던 육군대위 2명이 순식간에 총을 맞고 쓰러지자 그 순간 막사 안에 있던 육군들은 아까 육군총장 공관 경비소대의 육군 헌병들처럼, 아니 국방부 장관 경호장교의 그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걸로써 상황 끝.
여기서 또 제가 해병대 관련 수많은 사연 중에서 진짜로 이것만큼은 발설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치부가 해병대에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영원히 밝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대원들을 빠따쳤던 해병대 소령의 그 짓보다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무튼 이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해병대를 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병대의 멋진 모습만 보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의 진짜 방송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시겠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병대의 어지간한 치부는 밝힙니다. 그때는 그랬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자.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아니 조선시대 기준으로다 생각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은 저도 해병대를 사랑하는지라 절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예 말을 꺼내지 않으면 될 것을 왜 감질나게 말만 꺼내놓고 실제 내용은 말 안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가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사병들은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모든 장교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일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해병대원들은 해병이라는 긍지 하나로 공관촌 안에 육군이 모두 도망갈 때 오직 해병대만큼은 정말이지 전투에 특화된 진짜 대한민국 최고 전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25 전쟁 월남전에서 보여준 선배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때나마 장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해병들이 부하였다는 사실, 오늘에서야 제가 당시 아주 행복한 장교였음을 느낍니다. 왜 해병들이 해병대는 병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가? 그 이유에 아주 작은 일단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12 당시에 해병대 한남동 공관경비대라는 주제를 너무 쉽게 선택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좀 듭니다. 내용이 너무 무궁무진하고 오늘 못다한 얘기가 많은 관계로 아무래도 원래는 두 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제 3편을 바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2탄을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후속편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가 좀 썰렁합니다. 아무튼 시간 자꾸 지나가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